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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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음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12월 15일 첫 노래로 박정현의 꿈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5일 첫 노래로 박정현의 꿈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시간에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이제 연말이잖아요. 각종 뭐 회식이다 모임이다 하는데 거기서 가끔 이제 와인을 한 잔 이렇게 드시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대비해서 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의 역사 시간인데 오늘의 역사에서는 약간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세조 조선 왕 중에 세조에 대해서 슬쩍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왜 오늘의 역사에서 세조냐 이런 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냥이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세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번에 영월 얘기하면서 단종 유배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단종 유배지 하다가 뭔가 세조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슬쩍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뜻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의 야상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의 야상곡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1부 음식을 찾아서 바로 들어가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데 이제 그 회식 자리에 가끔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무슨 뭐 다음 뭐 올해는 이제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년에도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와인을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 때 와인을 또 잘 골라야 돼요. 또 이상한 거 고르면은 괜히 또 골랐다가 기분 좋게 골랐다고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와인 고르는 법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와인 고르는 게 은근히 이게 까다롭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와인 골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모르는데 이거 보니까 좀 까다롭습니다. 와인을 어느 정도 마셔본 사람들에게도 와인을 구매하는 일은 꽤나 조금 신경 쓰는 일이에요. 뭐 그 원산지라든지 아니면 뭐 빈티지 와인을 같이 마실 뭐 상대의 기호, 뭐 좋아하는 와인의 스타일, 뭐 적당한 가격대라든지 와인의 용도 등을 이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게 되는데 와인은 생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온도에 민감합니다. 네. 와인은 보관, 운송, 서빙 환경 등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와인을 마셔도 한 달 전에 마신 것과 오늘 마시는 와인이 다르고 외국에서 마셔본 와인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때와 또 다른 맛과 향을 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와인은 숙성시키는 뭐 이렇게 과정, 시간, 보관 상태 그리고 와인을 마시는 내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기분에 따라서 시시각각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와인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민감한 환경과 조건들을 체크하면서 와인을 구매해야만이 상한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병든 와인, 맛없는 와인을 고르는 위험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뭐 제값을 하는 와인을 고를 수가 있죠. 네, 비싼 돈 주고 와인 샀는데 맛없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덜 하기 위해서 좀 고르는 법을 봐야 됩니다. 일단 뭐 와인의 보관 상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온도야말로 제대로 된 보관과 관리의 핵심이면서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온도에 맞춰서 와인을 마셔야지 최상의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와인은 보관 상태의 온도가 매우 중요한데 12도에서 14도 정도의 온도와 60%에서 70%의 습도가 최적의 보관 요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한 냄새와 강한 빛에 노출되면 안 되고 진동이 심한 곳도 안 됩니다. 따라서 와인을 사러 이제 와인 가게를 방문했는데 와인이 강한 자외선이라든지 태양광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온도 변화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면은 그런 환경에서 보관되고 있다면은 그냥 쿨하게 밝기를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오랫동안 상품 회전이 안 돼서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쓴 동네 와인 가게 같은 것도 의심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청결하지 않고 보관 온도나 보관 상태가 불량하면은 판매자로서의 그런 자격도 의심해 봐야 될 정도로 이 와인이 진짜 엄청 민감하답니다. 뭐 온도라든지 뭐 습도 뭐 하여튼 그런 게 다 되게 민감하대요. 이제 상한 와인을 이제 골라내는 법을 보게 되면은 와인의 라벨을 자세히 들여봐야 됩니다. 와인의 온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을 와인이 끓어넘쳤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운송할 때 냉장 보관하지 않은 저가 와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컨테이너 속이나 아니면 갑판 위에서 적도를 넘나들면서 3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은 병 안의 액체 온도가 상승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어 넘친 와인 때문에 와인병 라벨에 이제 얼룩이 남거나 아니면 병목을 둘러싼 포일이 병과 들러붙기도 하는데 와인병을 잡고 포일을 비틀었을 때 상태가 좋고 청결하게 보관된 와인이라면은 포일이 병과 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또한 와인이 끓어넘쳤거나 쏟아져서 생긴 빈 공간에는 공기가 가득 차게 되는데 이는 와인의 산화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끓어넘친 와인들이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건데 이런 와인을 만약 선물이라도 했다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향이나 아니면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게 되고 10만 원이 넘는 고급 와인 정도라면은 별도의 전용 셀러 속에 보관된 와인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와인을 판매하는 사람의 신뢰감인데 이들은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보다도 와인 지식과 정도를 올바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악성 재고와 마진 높은 덤핑 물건들만 이제 추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의 그런 신뢰 뭐 약간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곳에서 사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와인은.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거짓말 그리고 싸이의 나팔바지까지 총 3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싸이의 나팔바지 총 3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와인이 5만 원, 6만 원대 이하의 뭐 중저가 와인이고 이제 칠레,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 생산된 와인이라면은 빈티지 차트가 이제 굳이 필요가 하지 않는데 이들 와인들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처럼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고 토양이 비교적 균질적인 곳에서 이제 생산되기 때문에 빈티지마다 품질의 차이가 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보르도나 아니면 부르교뉴, 뭐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스페인의 리베라, 다 이름이 짱나네 이거. 네, 스페인의 리베라 델두에로 등 기후 변화가 심한 유럽의 와인들은 빈티지에 따라서 품질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빈티지 차트를 잘 활용하면은 좋지 않은 와인을 선택할 위험을 줄이고 맛과 품질이 좋은 와인을 고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와인들 중에 그 뭔가 빈티지 차트라고 뭐야 좀 괜찮은 거를 이제 모아놓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된 거를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다 뭐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와인을 구매할 때는 와인을 함께 마시거나 선물할 사람 아니면 와인의 구매 가격이라든지 음식과의 매칭 여부
뭐 와인을 마시는 장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 생일, 뭐 결혼기념일, 졸업, 뭐 입학, 합격, 뭐 위로 같은 그런 시기적인 특성의 와인의 성격을 맞추면은 그 와인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프로포즈 등 사랑과 관계 있는 상황이라면은 와인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러브 스토리를 갖고 있는 와인들, 뭐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여인들이라는 이제 이름을 간직한 프랑스 부르고뉴의 로베르 그로피엘의 자무로즈라는 이제 와인이 있는데 요게 딱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예로 슬픔에 가득 찬 사람에게는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의미를 지닌 프랑스 보르도 와인인 샤스 스플린이 어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다 이름이 있구나. 누군가의 생일에 그 사람이 태어난 빈티지의 와인을 함께 마신다면 이 또한 엄청난 이벤트가 될 거고 자녀가 태어난 해에 빈티지 와인이나 아니면은 결혼한 해에 빈티지 와인 등도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긴 그 와인이 생산된 그 연도나 뭐 날짜 뭐 이런 거가 이제 그 선물할 사람이랑 딱 맞으면은 또 그것도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마치 뭐 내 생일에 만들어진 와인을 먹는다면은 참 느낌이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네, 얘랑 나랑 동갑인 거잖아요, 지금 와인이. 와인을 같이 마시는 공간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인의 집들이에 들고 갈 와인이라면 상대방의 기호와 연령 그리고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이웃들과 편안한 차임으로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이제 와인을 한 잔 나눌 때는 시원한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와인을 가정에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마시는 거라면은 뭐 2, 3만 원대의 칠레 와인도 좋습니다. 뭐 10월, 11월 같은 단풍철에 야외에서 뭐 바베큐 파티라도 열린다면은 뭐 한 5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의 이제 비싼 와인보다는 저렴하고 이제 타닌이나 알코올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칠레나 호주 와인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있구나. 네. 그래서 다시 그 가격대별로 와인 구매 요령을 보게 되면은 사실 와인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네, 무엇보다 땡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형 할인마트에 진열된 1만 원대 전후의 제 와인은 흔히 데일리 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와인들은 저녁 식사 때 반주로 곁들여 마실 만한 그런 와인들로 품질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 때 이제 와인이라면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밸류 와인을 고르는 것이 포인트인데 밸류 와인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려면은 마셔본 와인에 대해 기록하고 다양한 와인을 마셔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와인을 마시고 그거를 뭐 맛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하는 사람이 없죠. 네, 뭐 일기면은 일기 쓰는 분들이면은 이제 가끔 뭐 오늘은 뭐 와인을 마셨다. 근데 이제 이 와인은 무슨 맛이 났다. 뭐 또 먹고 싶다. 뭐 이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와인을 먹으면서 야, 이 와인은 뭐 어디서 생산됐는데 어떤 맛이 나? 뭐 이렇게 막 적지는 않죠. 네. 뭐 근데 뭐 기록하고 뭐 이러면 좋다고 하니까 뭐 심심할 때 네, 정말 할 일 없을 때 이런 거 적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막 느낌, 분위기 가지면서 그래 이 와인은 혀 끝에서 느껴지는 이 달콤한 맛과 뭐 끝에 뭐 이런 것도 네. 뭔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주 가는 와인 전문점의 직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놓는 것도 밸류 와인을 추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인이 그 환경이라든지 아니 뭐 생산된 거기 그 생산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돼야지 좀 괜찮은 와인이 나오기 때문에 어 속이거나 그렇게 파는 곳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는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러 가는 곳에 그 좀 관계를 좀 유지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네요. 네. 7, 8만 원이 넘어가는 이제 고가의 와인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병목의 포일을 비틀어서 병과 반대 방향으로 잘 돌아가는지 보고 와인과 코르크 사이에 산소 공간이 충분히
예쁜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와인의 맛, 뭐 스타일, 품종, 빈티지 등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비싼 와인을 사는 거니까 그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신경을 써서 사야 돼요. 와인은. 네, 비싼 거는. 네, 솔직히 뭐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대충 사도 되긴 하는데, 막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비싼 것들 있죠. 네, 그런 거는 무슨 어디서 났는지 뭐 몇 년도에 났는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네, 다 따져봐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고 먹어가지고 맛이 없거나 그러면은 괜히 화만 나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그리고 김건모의 미안해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그리고 김건모의 미안해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이제 와인 고르는 법을 이제 봤는데, 제 와인을 거의 그 조금밖에 못 마셔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네, 가끔 언제 마셔봤지? 옛날에 제가 이제 성당 다닐 때, 성당 다닐 때 이제 미사라고 하면 그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다 와인 되게 조금 제 쥐똥만큼 이제 먹었던 거랑, 그리고 이제 옛날에 뭐 이게 해 바뀔 때 연말에 이제 가족끼리 먹었던 뭐 그런 거 말고는 거의 뭐 와인을 마셔볼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그 오늘 이제 와인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잘 고르셔가지고 또 이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인 잘 골라야 돼. 근데 이게 약간 와인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이 요거를 이제 비싼 걸 사가지고 마셔도 사실 거기서거기거든요. 네, 싼 거나 뭐 비싼 거나 와인 그거를 이제 정말 그 깊게 민감한 분들이 아니면은 다 거기서 거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의 역사를 하는데, 오늘의 역사에서는 바로 우리 세조형, 네,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네, 세조형, 네, 세조를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조가 약간 피해군주와 치적군주라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그런 군주인데, 한번 슬쩍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그 야암상가 시장에서 K-세일데이로 지금 행사를 계속 하고 있죠. 두 점포 이상에서 이제 2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은 즉석 복권을 이제 긁어서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꽝이 없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꽝이 없으면 좋아. 네.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 밥솥인가? 네, 뭐 하나 타왔다 그러던데, 비싼 거. 네, 하여튼 네, 밥솥 나도 타보고 싶다. 네. 저도 이거 하고 싶지만 사실 저는 이런 긁는 거 절대 그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거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네, 그래서 안 합니다.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네, 운빨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역시 그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와야겠죠. 네,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의 역사 세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서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주의 사랑이 밟았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에서 2부 넘어올 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노사연의 바램, 조은서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밟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이제 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슬쩍 봤고, 이번 2부에서는 오늘의 역사,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바로 세조를 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왕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요. 네, 그동안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한 달 동안 이제 오늘의 역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동차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랜만에 예, 왕으로 왔습니다. 네, 거의 한 달 만에 왕 온 거죠. 거의 저번에 이성계 장군이네. 그 태조 이성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왕을 이제 하는 것 같네요. 네.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기억이 안 나서. 그럼 바로 오늘 2부 오늘의 역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강요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을 자들은 가라. 대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면 사직에서 죽는 거다. 나는 혼자서라도 가겠다. 계속 만류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그부터 목을 베겠다. 연려실기술에서 세조가 말한 말입니다. 네. 피해군주와 치적군주라는 양면성을 가진 수양대군, 네, 뭐 수양대군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제 조선 7대 왕인 세조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단편적으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려요. 먼저 이제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수많은 이제 신하들을 죽인 숙청한 이제 피해군주이면서 이제 아빠인 아버지인 세종대왕의 위협을 계승한 굉장히 그 정치를 잘한 그런 이제 군주의 이미지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저쪽 옛날 중국에 보면 이제 삼국시대 때 조조 있죠? 약간 그 조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약간 뭔가 냉철하고 그러면서도 정치는 좀 잘한 그런 느낌입니다. 수양대군은 1417년 9월 29일에 세종과 세종의 비인 이제 심씨와의 사이에서 문종에 이어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차남이 아닌 장남으로 태어났다면은 조선 왕조에서 좀 이런 큰 비극은 이제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문에 이제 몰두한 장남 문종 그리고 문장과 서예에 뛰어났던 안평대군과 달리 굉장히 거침없고 욕망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그 할아버지인 그 이방원을 빼다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세종은 일찍이 이제 병약한 문종과 어린 단종을 보면서 수양대군의 존재를 걱정했는데 원래 수양대군은 진양대군이었어요. 네, 그 이름이 그 수양대군으로 이름을 고친 사람은 부친인 바로 아버지인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수양대군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마도 수양산에서 절개를 지키다가 굶어 죽은 백이 숙제처럼 절개를 좀 지키라는 의미였을지도 몰라요. 네, 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양대군은 그 세종대왕은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성왕을 성군으로 이제 만든 주나라의 주공처럼 되기를 바랬지만 수양대군의 속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네. 옛날에 중국에 보면은 그 주나라라고 있었어요. 네. 약간 그 은나라 주나라라는 게 있네. 우리나라의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겼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뭔가 반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왕만 바뀐 그런 역성혁명인데 그 역성혁명의 시초가 바로 이 주나라입니다. 네, 주나라가 이제 은나라의 이제 왕만 바꿔가지고 이제 주나라가 된 건데 그 주나라의 왕인 이제 문왕이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네, 그 양반이 이제 주나라를 이제 세운 다음에 네, 뭐 하여튼 말이 길어졌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더 얘기하면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자르겠습니다. 쿠데타의 최대 희생양인 단종은 1452년 5월 18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12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 오릅니다. 12살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죠. 맞나? 6학년? 6학년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8, 9, 10, 11, 12. 한 5, 6학년 정도 되네요. 초등학교 5, 6학년짜리가 이제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39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난 문종이 이제 어린 아들을 김종서라든지 아니면 황보인 같은 이제 원로 대신에게 부탁을 하고 이러한 구도는 당장 수양대군, 안평대군 같은 그런 종친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단종즉위 이후에 전국 수양대군파와 문종의 고명을 받은 이제 황보인 김종서파로 나뉘게 되는데 네, 좀 많이 싸우죠. 그 영화 관상을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수양대군이 나오죠. 네, 굉장히 그 강하게 나오는데 네, 거기서 그 싸우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하여튼 이런 대결 구도는 1453년 단종 1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이라고 불리는 기습 공격을 앞세운 수양대군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수양대군은 무방비 상태의 김종서와 황보인을 이제
철퇴로 격살하고 문인들의 신망을 받았던 라이벌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네. 사실 안평대군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인물인데 아무래도 그 존재만으로도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경계를 좀 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강화도로 이제 귀양을 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철퇴로 이 김종서랑 황보임을 죽인 거를 보면은 진짜 그 할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을 빼다 다 박은 것 같아요. 이 수양대군을. 네, 그 뭔가 장자가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아들에서 이제 왕이 된 거를 보면은, 네. 하여튼 뭐 당시 수양대군의 핵심 참모였던 한명회는 쿠데타에 대비해서 살생부를 발생했는데 입거라는 대신들을 향해서 죽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냥 모조리 죽이는 그런 식입니다. 네, 아주 잔인하죠. 네, 그 죽일 만한 사람들 쫙쫙 써놓고, 네, 이제 입거라는 대신들을 보면서 야, 저 양반 죽여 그러면은 달려가 죽이는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쿠데타의 명분은 약했고 어린 단종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는데 영의정 자리에 오른 수양대군은 정인지를 좌의정에 그리고 한확을 우의정으로 삼고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이 세운 공을 주공에 비유하기 위해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교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집현전 학사들은 모두 도망가고 유성원만이 남아있다가 협박 속에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고 다시 아버지마저 잃은 어린 단종은 왕위에 오른 지 꼭 3년 만에 1455년 6월 11일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뭐 형식적으로는 양위였지만 숙부의 그런 위세에 눌려서 왕위를 빼앗긴 거나 다 마찬가지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왕의 옥세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이가 성산문이었는데 양위식을 담당한 성산문이 옥세를 부여안고 대성통곡을 하니까 세조가 성산문을 한참 동안 노려봤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 단종을 상왕으로 추대하고 금성대군 집에 살게 했는데 말이 좋아 상황이지 거의 뭐 가택연금 같은 느낌이죠. 거의 집 밖은 뭐 거의 못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단종의 거처에는 군사 10명을 거느린 3군 집무 2명을 배치해서 뭐 낮과 밤을 이제 경계로 감시를 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네, 한 군사 20명 정도가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뭐 감시하고 그런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그리고 김경호의 사랑했지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그리고 김경호의 사랑했지만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오늘의 역사 시간인데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세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위 오른 세조는 재위 기간 중에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른바 사육신 사건을 비롯해서 금성대군이 주도한 단종 복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시의 난 같은 그런 즉위 초반에는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난관들은 대체로 그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일어난 것들이었는데 왕위 탄찰자라는 그런 명분상의 작점은 언제든지 단종의 복위 운동으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집현전 출신의 젊은 학자들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그런 시선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혈기왕성한 유학자들답게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전국 주도권이 세조의 측근 공신들에게 넘어가면서 소외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집현전 출신의 젊은 관료들과 단종이라든지 아니면 문종 처가 식구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이 조금 조심스럽게 이뤄지기 있었는데 중심 인물은 성산문과 박팽년이었습니다. 승정원에 근무했던 성산문은 나름대로 이제 세조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1456년 6월 1일에 거사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네. 승정원이 지금으로 치면은 그 비서실이죠. 네, 대통령 비서실 같은 느낌이죠. 여기가 승정원이.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그 조선시대 때 그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뭔가 정통성 같은 거.
네, 특히 왕은 더더욱 그런데 사실 그 조선 왕들 보면은 장남이 왕이 된 게 몇 번 없어요. 대부분 다 뭐 차남 아니면 뭐 오남, 뭐 몇남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가 왕이 되는 게 몇 번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반란도 많았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도 많이 죽고 뭐 그런 게 많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난이라든지 뭐 이렇게 반란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던 나라예요. 되게 신기하게. 네, 그게 이제 약간 우리나라 그 민족성 같은 건데, 가까운 이제 중국만 봐도 하도 그냥 반란이고 뭐 하도 계속 났죠. 네, 뭐 이렇게 반란 일어나가지고 막 왕되고 황제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몇백 년 동안 이제 나라 분열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게 없었던.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네, 일본도 네, 일본 근데 일본은 네, 일본 약간 그 특별한 케이스라서 네, 일본은 네, 밀어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을 얘기해서 성삼문가 박팽년이 말하기를 6월 1일 연회장에 운검으로 성승과 유흥부가 임명되었다. 이날 연회가 시작되면 바로 거사하자. 우선 성문을 닫고 세조와 그 우익들을 죽이면 상황을 보기하기는 손바닥 쥐집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연려실 기술에 이제 써져 있는데 하지만 이들의 거사는 채 이뤄지기 전에 발각되고 듭니다. 성삼문과 함께 단종보기를 도모하던 김질이 단종보기 음모 사실을 누설해버린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거죠. 야 이거 혹시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실패하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냥 그 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까지 다 그냥 가버리는 거니까 그냥 누설해버립니다. 네. 인두질에 성산문은 도모하던 동지들의 이름을 대는데 이에 따라 성산문을 비롯해서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김문기 등 이른바 사육신들이 체포돼서 죽음을 당하거나 자결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시 성산문은 시뻘겋게 달군 쇠로 다리를 지지고 팔을 잘라내는 잔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세조를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왕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진상을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말을 거부하고 형벌을 다 당해버립니다. 네. 박팽년이라든지 뭐 유흥부 이계는 작형, 네, 단근질을 당했고 이후에 이제 거열형을 당했죠. 네. 그리고 그 하위지는 참살을 당했고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자기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살을 했는데 거열형이 뭔지 아시나요? 네. 거열형, 네, 그냥 다 이게 좀 많이 잔인한 그런 형벌입니다. 네,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육신이 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사육신이라 그래가지고 네 명인 줄 알았어요. 앞에 사가 붙으니까 저 네 명의 뭔가 그 되게 좋은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섯 명이더라고요. 네, 사가 이제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이제 죽은 이제 신하를 여섯 명을 한 거가지고 여섯 명인데 저는 앞에 사가 붙어가지고 네 명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네, 분명히 저랑 같이 이거 네 명인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네,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네. 하여튼 이에 앞서서 세조는 성산문과 거사를 도모한 박팽년을 평소 총애하고 있었는데 박팽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산문이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양반들이 머리가 진짜 좋았습니다. 이 양반들 그리고 그 한글 창제할 때도 엄청 기여를 많이 했던 양반들이죠. 네. 하여튼 이제 조용히 세조는 사람을 보내서 네가 내게 항복하고 같이 역물 안 했다고 하면은 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데 역물을 안 했다고 네가 말만 하면은 이제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팽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웃고 대답하지 않았고 세조를 부를 때는 반드시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세조가 화를 내면서 그 입을 마구 때리게 하고 이제 말하니까 네가 이미 신이라 일컬었고 내게서 녹을 먹었으니까 지금 비록 신이라고 일컫지 않더라도 소용없다라고 하니까 박팽년은 내가 상왕의 신하로 충성 감사가 되었고 장계에도 나으리에게 한 번도 신이라 일컬지 않았으면서 녹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장계를 대조해서 보면 과연 신자는 하나도 없었고 신자 대신에 거자로 이제 써서 녹은 받아서 먹지 않고 창고에 쌓아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 당시 녹이 이제 쌀이죠. 네, 이제 그 당시에 돈이 없었으니까 쌀로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창고에 쌓아뒀다고.
그렇구나. 이제 하여튼 불발로 끝난 단종 보기 사건은 단종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적용됐어요. 이 사건으로 단종 상황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노산군으로 이제 강등되고 또한 문종의 비었던 현덕 왕후 권 씨는 사후에 폐비가 돼가지고 이제 어, 그 무덤이 파헤쳐지는 그런 수단을 긋게 되는데 사육신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고 처라든지 아니면 딸들은 공신들의 여종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어, 노예로 이렇게 죽은 거죠. 네. 그리고 성산문의 아내인 차사는 박종우에게 주었고 박백년의 옥금은 정인지에게 줬다고 합니다. 사육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생육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육신은 이미 죽었지만 살아남은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인 남효은이 사육신전을 지어서 세상 유포시킴으로써 이들의 이름이 후세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계유정난 이후에 세조의 정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은둔으로서 항거했던 6명의 선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목숨을 내놓고 저항했던 사육신과 대비된다는 의미에서 세육신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이 이제 이 생육신인데 이들은 한평생 벼슬 하지 않고 단종을 위해서 절의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김시습 같은 경우에는 김삿갓이라고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네, 김삿갓이 이 김시습 말도 안 나오네. 김시습입니다. 네.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길어놨어. 김시습이 뭐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의 내가 있을게 그리고 메이요의 16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의 내가 있을게 그리고 메이요의 16 듣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 메이요의 16이 이거 보니까 그 가사가 한글로 써 있어가지고 봤더니 영어 노래네요 이게.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오늘의 역사 세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의 6번째 아들인 금성대군은 형인 이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니까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나선 인물입니다. 불온분자로 낙인 찍힌 이후에는 경상북도 순흥으로 유배되었는데 유배지인 순흥에는 부사가 있는 이보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이보흠을 포섭해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기도는 허무하게 좌절됩니다. 금성대군에게는 금연이라는 이제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금연이야. 담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하여튼 이제 금연이라는 이름의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이보흠의 종인 이동과 눈이 맞아요. 야, 또 눈이 맞네 여기 또. 네. 하여튼 이 이동은 상전인 이보흠과 금성대군이 심상치 않은 일을 꾸민다는 걸 알아차렸고 이 기회로 출세해보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성대군이 작성해 놓은 경문을 훔쳐서 달아나가지고 안동무사에게 이 일을 그냥 고에 바쳐버리고 뒤를 이를 이제 안 이보흠도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금성대군의 영모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금성대군 혼자 꾸민 거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금성대군의 단종복위 운동은 금성대군뿐만 아니라 단종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렸고 노산군에게도 사약을 내렸는데 순흥부는 이후로 이제 반역의 고울이 됩니다. 순흥부의 토박이 향리들은 거의 뭐 이렇게 죽음을 이제 당하고 순흥부는 단종의 신원이 복위되는 그 숙종 때까지 몇백 년 동안 계속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아예 그냥 풀 한 폭이 없게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네. 네. 하여튼 하긴 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 아마 그 단종을 죽일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신하들이고 뭐고 다 자꾸 단종을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그러니까 세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종을 죽여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어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세조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정치를 안정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신권을 축소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문치보다는 패도 정치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유교 대신에 불교를 중상하는 정책을 펴서 불경 간행 등 공적도 남겼지만 독단적인 정치에 따른 이제 폐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세조는 자신의 고륙인 단종과 금성대군을 죽이면서 자신을 왕으로 옹립한 한 명의 신숙주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인을 통해 연결돼서 이제 이들의 권세를 더욱 심화시켰는데 게다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는 도중에 이시애의 난을 만나니까 오히려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파란만장한 셈을 살았던 세조도 죽음을 예감하고 1468년 음력 9월 7일 아들인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네,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왕위를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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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조가 이제 왕에 오르고 나서 이제 조선의 그런 그게 이제 신하랑 왕이랑 이게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하는 그런 거였고 이제 태종 이방원이 왕에 오르면서 이제 신하들의 그런 권리라든지 이런 걸 대폭 없애버리고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는데 다시 세종 때 이거를 다시 그 왕은 이제 가장 위에 있는데 그 밑에 좀 약간 그나마 동등하게 또 그 신하들의 그런 권력을 이제 올려놨는데 그거를 세조가 다시 이제 바꿔서 왕권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한 70년, 6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 태조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세조 때까지 산 분들은 야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정말 다양한 왕을 봤던 거잖아요. 야, 나라도 한번 망했다가 다시 나고 진짜 성군도 만났다가 뭐 했는데 그랬는데 이 세조가의 묘호를 보게 되면은 왕이 죽으면 왕가의 사당인 종묘의 신주를 모시게 되죠. 신주가 종묘에 들어갈 때 그 공적을 그려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묘호입니다. 태조, 뭐 태종, 세종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죠. 하여튼 뭐 조선시대 국왕의 묘호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글자는 임금의 업적,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이제 종법상의 지위를 나타내게 되는데 예로 이제 나라의 창업자는 태조라는 묘호를 씁니다. 그리고 조는 뒤에 붙어 있는 조는 주로 창업자인 뭐 창업 개국자에 대해 이제 주어지는 묘호인데 나머지 후대 왕들은 종자를 씁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 역대 황제 가운데 창업자나 그 4대조 외에 조자를 쓴 예는 거의 없어요. 다 뭐 무슨 종 무슨 종 무슨 종이고 거의 조자가 거의 잘 안 들어가죠. 중국도 그렇고 세조의 경우도 원래 묘호로 거론된 것은 신종, 예종, 성종이었는데 하지만 세조라는 묘호는 후대 왕인 예종이 고집해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종이 자기 묘호를 예종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나? 뭐 하여튼 사실 세조는 개국자가 아니라 계승자이니까 조가 아닌 종을 쓰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계승한 왕이라는 세자와 나라를 세운 왕이라는 조자를 모두 가진 왕이 됩니다. 이 세조라는 묘호를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 때 세조,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딱 한 명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경우는 세조 외에도 이제 선조라든지 뭐 인조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후대에 무리하게 이제 묘호를 붙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조라는 묘호는 세조 자신이 장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범상치 않는 그런 이력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조의 특별함은 묘호만이 아니라 세조와 그와 함께한 공신들은 이제 국가 재건의 공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세조는 종묘에서 아무리 대수가 달라져도 결코 신주가 옮겨지지 않는 불천위의 지위를 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 왕들 중에 정말 그 엄청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힘을 가지고 있는 왕 중에 하나인 거죠. 하여튼 이제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굉장히 그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양면성을 가진 세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평가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게 뭐 세조의 뭐 잘한 면도 있고 약간 그 극단적인 면도 있었는데 네, 이건 뭐 사람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와인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오늘의 역사 세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회식 뭐 이렇게 연말 되니까 뭐 와인 고르실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됐고, 야 뭐야 오늘 1시간 넘게 했네. 네, 오늘 은근히 방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끝 노래로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